이례적으로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침수와 인명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역시 피해가 매우 심각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흙탕물로 더럽혀진 차를 직접 운전하고 수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특히 최고 지도자 몫의 예비 양곡과 물자를 풀어서 이재민 지원에 쓰라고 지시하면서 주민을 챙기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한과 매우 빨리 협상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겠다 이런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폭우 소식 정말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전국의 피해가 정말 큰데 북한도 상당히 피해가 심각하죠. 북한도 뭐 지난주에 계속 그 큰물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지금 여기도 비가 그치지 않았지만 지금 뭐 북한 피해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북한 쪽에 뭐 피해 상황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아직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이 알려진 건 없고요. 지난주에 이제 대동강 지역하고 예성강 지역에 큰물주의보 발령을 했으니까 그쪽이 북한에서는 대표적인 곡창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피해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동강이라면 우리의 한강처럼 북한의 수도 평양을 관통하는 그런 큰 강인데 대동강 쪽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범람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북한 매체 보도까지 있어서 사실 좀 북한도 만만치 않은 피해가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건 아직 비가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로 최근에 북한의 그 매체에 나온 사진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일본의 렉서스 SUV 차량을 흙탕물이 잔뜩 묻었는데 직접 핸들을 잡고 현장을 방문했더라고요. 뭔가 좀 예민 이미지 뭐 이런 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운전을 해서 현지에 방문한 거는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집권한 이후에 그 수해 현장에 방문한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아, 그런가요? 첫 번째는 2015년에 나선 지역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수해가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격려차 방문이었었는데 초기에 이렇게 방문한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수해 현장 방문하기 전날 또 정무국 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된 개성에 대한 특별 지원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요즘 민생 현장을 챙기는 모습을 부쩍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북한 매체가.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닭공장에 간 적도 있고요. 그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북한 신문들을 보면 방역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 내부에 지금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대남이나 대미 부분은 김여정 부위원장한테 넘겨놓은 상태에서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부터 전체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오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좀 이렇게 키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심 달래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약간 좀 이색적인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명의로 비축한 예비 전략 식량과 물자를 풀어서 이재민 지원에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통령 명의로 따로 비축된 이런 물자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한 좀 북한만의 특이한 게 아닌가. 이제 그 북한 경제의 특수성인데요. 우리는 뭐 경제가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지만 북한은 일반 내각에서 관리하는 경제가 있고 제2경제로 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지도자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선심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왕조 시대 같으면 내탕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걸 이제 풀어서 이제 수재민 구휼에 쓰라 이런 건데 그만큼 또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또한 좀 뭐 예민 정신을 좀 강조해서 민심을 좀 다독이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예전하고 좀 다른 것은 이번 그 코로나 방역 초기에 올 초에 초기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방역을 이렇게 끌고 간 측면이 있었던 것처럼 수해도 아직 진행 중인데 초기에 선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과거하고 조금 달라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번 긴 장마, 이 집중호우는 이례적으로 길고, 네, 역대급으로 정말 긴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남북한을 오르내리면서 한반도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 이 한강댐 방류가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강댐이 있고 그 밑에 56km 밑에 군남댐이 있는데 예, 예. 사전에 좀 통보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사실 환강댐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환강댐은 2007년에 준공된 댐이고요. 네. 근데 준공됐을 때부터 남쪽 하류에 그 홍수 피해가 우려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군남댐 계획을 바로 같이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네. 임진강 유역에서 홍수 피해 방지 문제는 2000년대 초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2000년에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수해 방지 협의를 하자라는 예. 합의가 있었고 지금까지 한 근 20번 가까이 수해 방지와 관련된 남북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2009년에 환강댐이 무단 방류를 하면서 6명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었고 그때 네. 이제 북한이 처음으로 유감 표명을 하고 앞으로 그 방류를 할 때는 통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2012년인가 한 번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남쪽에서 대비를 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남북 통신선이 전부 차단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통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통신선 차단 이전에도 2012년에 그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2009년에 북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특히 환강댐은 그 물줄기를 예선강으로 돌려서 평소에 네. 유역 병력식 발전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갈수기에는 남쪽에 유량이 부족하고 홍수기에 지금처럼 문을 열면 홍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갈수기에는 북쪽의 농경지대에 물을 쓰고 그래서 예. 남쪽으로 물이 내려오지 않고 예, 이렇게 예. 홍수기에는 또 열어서 남쪽에 좀 피해를 가져오고 이런 예, 현상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북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갈수기의 유량 배분 문제라든가 홍수기의 홍수 피해 대책 문제라든가 이건 협의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환강댐은 저수량이 3억 톤 정도 되고 군남댐은 0.7억 톤이니까 예, 예. 거의 군남댐의 5배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군남댐이 환강댐이 방류했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수량의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좀 환강댐 관리소장하고 군남댐 관리소장하고 좀 직동전화를 연결해서 군사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남북 관계 경색이 되고 소통이 단절이 되면 네.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수량 증가를 파악하는 곳은 필승교라는 곳입니다. 네. 거기서 목측으로 눈으로 수량 증가를 확인을 저기 하고 물이 온다. 지금 예.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할 수 거기에 없다는 그 거죠. 24시간 돌아가는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게 늘어나면 바로 이제 군남댐에서 대응 조치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필승교에서 목측으로 관측해서 물이 불어난다 했을 때 군남댐까지 도달하는데 거의 뭐 30분까지 예, 예.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예, 예. 주민들이 대피할 때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겠네요. 그래서 군남댐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댐의 한 4분의 1, 5분의 1 네네. 용량입니다. 그래서 한강댐에서 한강댐이 최악의 경우에 무너진다거나 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방류한다거나 하면 군남댐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네. 군남댐은 내려오는 홍수파를 수문을 열어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군남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면서 하류 지역에 대피를 시키고 계속 방류를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네. 지금 이제 좀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이렇게 코로나19도 그렇고 이번 홍수 피해도 그렇고 이 재난재해에서 협력을 하면서 이 문제도 좀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가능성이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접경 지역에서 남북 간에 협력해야 되는 이슈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네. 뭐 초국경 질병도 있고 그리고 네. 지금과 같은 재해 재난 방지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정치적인 분야이고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네. 돼지열병도 지금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정치적인 이슈하고 무관하게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북이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어쨌든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취임한 이후에 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들을 예. 좀 확대하기로 했고 실제적으로 실행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국제기구 통해서 $10,000,000 규모로 지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제재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그 국제기구에 저희가 이제 그 $10,000,000를 위탁하는 방식이고 네. 국제기구에서 북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금액의 크기를 이제 적다 작다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찌됐든 그것을 통일부가 재빨리 승인을 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은 지금 상황에서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제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은 중간에 이제 국제 기구에서 사용하는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그게 좀 더 상황이 개선된다고 하면 좀 더 나은 방안들을 분명히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이 지금 통일부가 물물 교환 방식으로 자금 조역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 뭐 대동강 맥주도 있고 들쭉술 같은 것도 있고 사실 뭐 우리 뭐 주류업계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북한 대동강 맥주가 우리 맥주보다 낫다 뭐 이런 평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지금 남쪽에 설탕을 물물 교환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대북 제재하고 상관없습니까? 어떤 품목을 교령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이제 그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네. 제재의 가장 큰 핵심적인 제재는 금융 제재입니다. 네. 물물교환 방식을 취한 거는 이제 금융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우회하는 거죠. 취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쪽 회사가 누구냐, 그 회사에 혹시 제재와 관련된 사람이 있느냐, 혹은 네. 어떤 품목을 다루느냐에 네. 따라서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농담처럼 북한이 만드는 상품 중에 제일 경쟁력 있는 게 술하고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네. 미사일은 지금 제재 대상이고요. 네. 술은 아닌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타미플루를 북쪽에다가 지원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워킹그룹에서 이 타미플루를 싣고 가는 트럭 장비 안에 제재 물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번에 물물 교환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차량이 오가거나 이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된 상황인가요? 뭐 그때는 이제 운송 수단 자체가 북에 네.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다라는 네. 거였었고 실제 이제 그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예컨대 북한으로 운행한 비행기 같은 경우에 6개월 동안 미국에 기항할 수 없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통일부의 입장은 그 물품을 나르는 그 운송 수단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견해서 된 걸로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좀 너무 엄격하게 좀 해석하는 것 같았어요. 뭐 사실 북한에다 갔다가 트럭을 넘겨주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올 텐데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규제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자, 화제를 좀 바꿔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11월에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 이란과 협상을 빨리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의지를 밝힌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의지를 밝힌 거죠. 근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많은 발언들은 대선 국면에서 선거용으로 하는 발언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속된 생각하고요. 말로 좀 막 던지는 좀 느낌이 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북한과 이란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는 제 생각에는 북한 문제와 이란 문제는 워싱턴에서 그 대외 관계를 다루는 이른바 정책 서클의 일반적인 입장하고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사안들입니다. 네. 이란 같은 경우에도 JCPOA라고 유럽 국가들과 이란 그리고 미국이 같이 들어가 있는 공동 합의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본인이 직접 나선 사안인데 아직 두 사안 다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재선만 된다면 네. 성과로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용의 메시지가 강하다 지금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그런데 또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쨌든 선거용이든 아니든 간에 의지를 보인 것이긴 한데 정반대로 또 뒤집으면 10월의 서프라이즈, 소위 대선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은 어렵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고요. 사실 10월 서프라이즈는 정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서프라이즈 할 것 네. 같긴 합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겠다라는 예. 거고 만약에 북한이 그 협상에 나간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선물을 주는 건데 예.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욕할 만큼 대가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지금 국면에서 그래서 생각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선에 성공하면이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잘해볼 테니 그때까지 선거에 불리한 어떤 도발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깔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상황 관리용이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또 오늘 교도통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미 간의 상호 연락사무소를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두자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사실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네.
94년 제네바 합의에도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도 연락사무소는 그 북미 간의 국교 정상화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네. 그 논의가 되긴 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검토가 된 게 분명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연락사무소를 검토할 때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중요한 조치를 취했을 때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네. 교도통신의 보도는 그 부분이 잘려져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미국이 조건 없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겠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미국이 그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연락사무소라는 게 어떤 겁니까? 대사관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이제 대사급 관계를 만든다는 거는 국교를 정상화하고 네.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국교 정상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인데 연락사무소는 그거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그 쿠바하고 국교가 없지만 네. 우리 코트라 무역대표부가 쿠바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식의 뭐 그 대표부를 보내서 사실상의 대사관 역할을 하도록 해보겠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단 실현이 된다면 그 자체로도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 되겠네요. 관계 정상화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이고요. 예. 미국이 그 중요한 카드를 지금 북한이 미국이 볼 때 네.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끝으로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늘 화제가 되는데. 우리 한국을 좀 걸고 넘어졌어요.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사망자 통계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난데없이 왜 우리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즉흥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을 많이 하셔서 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그 미국의 그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계속 그 한국 상황하고 비교해서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기자의 질문이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상황 모면용으로 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